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폭풍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 경제 대국들의 극단적 대립이 글로벌 기업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혼돈의 시대에 단 하나의 국가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경악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전략.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중심부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고 대형 스크린에 비친 세계 무역 지도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을 잇는 굵은 선만이 유독 강조되어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어나는 풍경이 펼쳐졌지만 실내에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죠. 바로 2025년 초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 에반 콜린스입니다. 무역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연구에 20년을 바쳐온 덕분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게 되었죠. 제 주변에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계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있었죠. 모든 이목은 지금 CNN 경제 패널의 발표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결입니다.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주변 플레이어에 불과하고 강대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속적 위치에 있습니다. 발표자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경제 강국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그래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중 한국은 언제나 중간 정도의 위치였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분명 뛰어났지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주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숫자상으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워싱턴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서울로 파견된 제자 매튜 스콧이었죠. 그는 6개월 전부터 한국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현지 상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한국 기업들이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서요. 회의실마다 긴급 전략 회의가 열리고 공장들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매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단순 정상적인 대응 전략일 테니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저는 무심코 대답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고 그 웅장한 모습에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세계 무역의 삼각축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적 협력자일 뿐 판도를 바꿀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내일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관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의 수치들이 예상대로 나타났죠.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어떤 힘이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을 짚어내기는 어려웠죠. 크게 볼 때 한국은 변수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전 세계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추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맞이한 2025년 4월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고 제 노트북 화면에는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속보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14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캠퍼스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세계 경제는 이미 폭풍 후 한가운데 있었죠.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정부 기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 상황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어 했죠. 중국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반도체 장비, 항공 부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발표했죠. 두 경제 대국의 치킨 게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벽에 붙은 세계 공급망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있던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 제네럴 모터스와 같은 미국 제조업계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죠. 교수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라인 가동이 어렵습니다. 대체 공급망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2019년의 무역 갈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양측의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고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고 저녁이 되어 연구실을 정리하며 두꺼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야.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제 중얼거림은 빈 연구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득 6년 전 2019년 미중 관세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일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의료 장비와 에탄올, 항공기 임대 등에도 면제를 검토했었죠. 워싱턴 포스트와 블룸버그가 당시 보도한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었죠. 그때는 완전한 단절이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타협점을 찾았죠. 하지만 2025년의 이 무역 전쟁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더 강했고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져 있었죠.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서류 가방에 중요한 보고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대체 공급망이 필요했고 미국은 그 대체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오자 매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다며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 신부님에도 백악관에서 온 연락을 받게 된 것은 5월 첫째 주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신속하게 찾고 있었고 제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각국의 생산 역량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의 제조 역량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죠.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중국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는 인프라와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불량률이 평균 18%에 달한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자료를 펼쳤습니다. 베트남은 기초 부품 생산에는 좋은 대안이지만 고급 부품과 첨단 기술 제품은 아직 역부족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정밀 전자부품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품질 관리가 어렵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모든 대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했고 말레이시아는 생산 규모를 급격히 확대할 능력이 없었죠. 마침내 상무부 긴급 보고서가 회람되었습니다. 품질과 신뢰를 동시에 가진 대체국은 거의 없다. 보고서의 결론이었고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그때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세계 시장에서 몇 년 동안 한국 제품들의 품질 리포트를 분석해 왔는데 한국은 품질, 속도, 신뢰, 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제 마음속에는 매튜가 전해준 한국 기업들의 동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고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들에 관한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콜린스 교수,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핵심 분야에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매튜의 현장 보고 그리고 지난밤 회의에서 나온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맞물렸죠.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하나의 해답이 떠올랐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내 공장들을 가동 중이고 기술력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새로운 통찰을 주었죠. 이제 저는 세계 무역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연구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뉴욕타임스 기자였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움직임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저의 견해를 묻고 싶다고 했고 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죠. 교수님, 삼성전자가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가동 시기를 앞당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당초 계획보다 3달이나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기자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저는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통화를 마치자마자 매튜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 현지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매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교수님,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오하이오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을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제너럴모터스와의 합작 배터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매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벽에 새로운 자료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한국경제신문의 최신 보도들이었죠. 그 기사들을 연결하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조용히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형 강의실에서 국제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발견을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적응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상무부 장관이었죠. 그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제 연구실 텔레비전에서는 CNN 특별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성이 지금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앵커의 분석이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실과 연구실에서만 바라보던 세계 경제의 변화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싶었죠. 내일 항공권을 예약해 놓을게요, 교수님. 여기서 직접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만 바라보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뢰와 약속,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흔들리는 지금, 그 가치는 금보다 귀했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죠.
매튜가 공항 출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애플 아시아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는데 교수님 참관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매튜는 차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저는 매튜에게 최근 상황을 물었고 그의 답변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애플이 인도로 생산을 일부 이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 4월 보도에 따르면 초기 생산 불량률이 11%나 되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튜는 태블릿을 넘기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아시아 본부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최고 운영 책임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 화면을 가리켰고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생산 현황과 불량률이 표시되어 있었죠. 대만의 TSMC도 대만 외 생산 확장에 실패했고 애리조나 공장의 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의 대응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와 계약된 배터리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포드와 현대자동차는 추가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플 아시아 최고 운영 책임자가 저에게 물었고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역량은 이미 검증되었고 둘째, 위기 상황에서도 납기를 지키는 신뢰성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죠.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매튜는 특별 허가를 받아 투어를 준비해 두었고 첨단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품질 만족도가 테슬라를 앞섰다는 내용도 있었죠. 교수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매튜가 물었고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약속을 지켜낸 나라였고 그게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버드 경제학부의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고 제목은 간단했죠. 위기 속의 신뢰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위의 구름이 마치 세계 경제를 뒤덮은 불확실성처럼 느껴졌죠. 노트북을 열고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튜에게서 긴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애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 애플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제 친구가 그 내용을 전해줬어요.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매튜의 전화를 받았고 그가 전해준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해요. 매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삼성에 요청하세요.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납기를 지켜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도 가격도 아닌 신뢰입니다. 애플의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이 소식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결정은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했죠.
노트북을 열고 급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결정 이후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단순한 기술 국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제 메모에 적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실에서 매튜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계속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죠. 교수님, 애플의 결정이 알려진 후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들의 가동률이 최대치에 달했다는 점이죠. 그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매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버드 경제학부 동료 교수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자 대부분이 공감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제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만을 중시해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겠군요. 국제무역 전문가인 마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구상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튜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도 유사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야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술도 가격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남는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지켜냈다. 매튜에게 이 문장을 보내면서 저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소개되었기 때문이죠. 연구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침 일찍 연구실에 도착하자 제 책상 위에는 아시아 전문 분석가들의 최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블룸버그 보도가 특히 눈에 띄었죠. 큰 제목으로 한국은 관세 전쟁의 조용한 승자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동안 한국이 어떻게 양측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는지 분석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전화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논의였고 그들도 이제는 한국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콜린스 교수님, 우리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네요.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은 저의 최근 논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된 것 같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 기술과 품질을 넘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이번 위기에서 결정적이었지. 저녁에는 매튜와 정기적인 화상 통화 시간을 가졌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었죠. 교수님, 여기 서울은 그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공장들은 24시간 가동 중이고 약속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튜의 말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아 화려한 선전 없이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인 것 같아. 제 대답에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죠. 주제는 신뢰경제학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워싱턴 포럼에서 한국을 단순한 주변 플레이어로 평가했었지만
이제 세계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귀중한 자산임을 깨달은 것이었죠.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그 별자리 중에서 이제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2025년 가을, 하버드 최대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국제경제 특별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었죠. 청중 가운데는 학생들뿐 아니라 기업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섞여 있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워싱턴 포럼에서 한국을 변수가 아니라고 단언했던 그때부터 서울을 직접 방문하고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대응력을 목격했던 순간들까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제가 얻은 통찰을 세상과 나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경제의 가장 놀라운 반전 중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관세 전쟁은 많은 것을 흔들었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고 스크린에는 제가 직접 방문했던 미국 내 한국 공장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조지아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 라인, 오하이오의 LG와 제너럴 모터스 합작 배터리 공장이었죠. 그 공장들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과 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달은 것은 경제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었죠. 청중 사이에서 매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돌아와 이제 저와 함께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세계 무대에서 반드시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청중의 고개 끄덕임을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끝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 대한민국. 이 문장이 나타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가 곧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청중이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도 있었고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우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신뢰성과 약속 이행 능력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매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커피 2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약속의 가치를 아는 문화라고 생각해. 기술은 모방할 수 있고 가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그것이 한국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거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끝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납기를 지키며 세계의 신뢰를 얻어냈고 진정한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한국이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진정한 강자는 단순한 규모나 힘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신뢰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주세요. 한국을 무시하던 외국인들도 앞다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데요. 편견, 무시.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충격적인 이유, 함께 알아보시죠.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사는 아네트입니다. 여름 축제로 베를린이 들썩이던 날이었어요. 도시 곳곳에서 맥주 향과 소시지 굽는 냄새가 풍겼죠.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던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네요.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죠.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체구의 동양인 남성이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소매치기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체구는 소매치기범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무척 강인했죠.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양인 청년이 제게 가방을 건네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평소 아시아인들은 체구도 작고 조용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순발력과 용기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게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네요. 그의 말에 저는 새삼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태권도라는 무술까지. 모두 제게는 낯선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태권도라니 정말 멋있네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준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준현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만큼 용감했습니다. 게다가 태권도라는 무술을 통해 보여준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겉모습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소매치기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마리아와 베를린의 작은 음악 카페에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박준현 씨의 무대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그날의 그 사람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죠. 저 사람, 내가 말했던 그 소매치기 영웅 아니야? 마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준현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축제에서 봤었어요. 아, 그럼요.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소매치기 사건 맞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준현은 베를린 공대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음악은 그의 오랜 취미라고 했죠.
한국에서도 대학 동아리에서 기타를 쳤다고 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바빴죠. 하지만 군대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독일과는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성실함과 책임감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음악 카페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났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양 남자라고? 아네트, 넌 아직 어려. 다른 나라의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 라고요. 아버지는 은퇴한 경찰관이에요. 평생을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주녀는 달라요.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지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음악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탐탁지 않아. 베를린에는 좋은 독일 남자들이 많잖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시는 걸까요? 전 오히려 주년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별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설렘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 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준현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베를린의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 되었죠. 준현의 진지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제 폰이 울렸고 아버지는 제가 확인하는 화면을 보고 말았어요. 아네트, 그 사진은 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준현이에요.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동양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거니?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식탁 위 포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아빠, 준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박사과정에서 로봇공학을 연구도 해요. 로봇공학이고 뭐고.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 한국은 분단국가야. 북한과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게다가 동양 남자들은 키도 작잖니. 아빠,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준현은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IT 강국이고 문화도 발달했어요. 그래도 안 돼. 우리 집안에 동양인 사위는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큰 소리에 어머니가 놀라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이의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난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빠, 전 준현이 좋아요.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요. 아빠가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네트, 너 지금 부모한테 대들려는 거야? 아빠, 전 틀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현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배려심 깊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준현과 찍은 사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날 밤, 전 준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되셨어. 많이 화나셨지만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후 준현 씨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이해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진심을 보여드릴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갈등을 이겨내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지난 싸움 이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식사 시간도 의도적으로 피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준현의 진짜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릴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택시를 탔겠지만 아버지는 걷고 싶다고 하셨죠. 아마도 저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한 노부인이 보였어요. 장바구니가 터져서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준현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와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준현은 이미 노부인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현은 재빨리 흩어진 물건들을 주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주워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노부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부상은 없는지 살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준현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을 여신 것 같았죠. 아이고, 젊은이가 귀찮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짐도 들어주고 말야. 전혀 귀찮지 않아요. 제 어머니도 독일에 계셨다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아버지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준현은 깨진 장바구니 대신 자신의 가방에 노부인의 물건들을 담았어요. 실은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시죠. 거짓말이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현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노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노부인은 준현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현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여기 계시네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노부인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아버지의 말씀에 준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현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 청년 말이야. 생각보다 매너가 좋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닌 준현의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창밖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처럼요. 노부인을 도와준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죠. 준현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어떨까?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저녁이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준현은 정각에 도착했어요. 와인 한 병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요. 어머님, 이건 한국의 전통 차 세트입니다. 아버님 선물로는 고급 인삼주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건네는 준현의 모습은 우아했어요. 어머니는 포장을 풀어보시더니 감탄하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네요. 하지만 본격적인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의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지는 않나요? 저는 숨을 죽이고 준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준현은 차분히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일상은 뉴스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요.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됐죠.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은 아직도 징병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21개월을 복무했어요.
힘들었지만 거기서 배운 책임감과 협동심이 지금 박사과정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박사과정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준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전공인 로봇공학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돌봄 로봇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독일의 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죠. 아버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준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아버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지만 처음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죠. 태권도는 언제부터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하나 이상의 운동을 배우거든요. 저는 태권도가 좋았어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사 과정을 마치면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장점을 살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아네트의 행복이 물론 최우선이겠지만요.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준현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관에서 준현을 배웅할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악수를 청하셨어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준현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생각보다 교양 있고 진중한 청년이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첫 발은 잘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현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확신도 커졌죠. 이제는 제 인생에서 준현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마침내 일요일 아침 가족이 모인 브런치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준현과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셨고 아버지는 신문을 움켜쥐셨죠. 아네트, 넌 아직 어려. 게다가 문화적 차이도 있잖아. 아빠, 저 이제 29이에요.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준현을 만난 지도 벌써 8개월이나 됐고요. 8개월? 그게 뭐가 길다고. 난 반대야.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식사 자리에 같이 있던 삼촌 루트비이가 말씀하셨죠. 형,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삼촌은 일본 도쿄에서 10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아시아 문화를 잘 아시죠? 형이 걱정하는 거 이해해. 나도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비슷한 편견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무슨 소리야? 실제로 봤잖아. 준현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양 있고 성실한지. 게다가 난 최근 한국의 발전상을 지켜봐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보다도 더 앞서 있더라고.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삼촌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최첨단이었지. 하지만 지금 한국은 AI, 로봇공학, 문화산업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준현 같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 증거지.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셨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한국에 직접 가서 보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방문을 승낙하시다니. 아빠,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할 거야. 한국이 정말 네 삼촌 말처럼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준현의 가족들은 어떤지도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 저는 기뻐서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삼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저녁 준현에게 전화했어요. 준현아, 아빠가 한국에 가보고 싶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갈 거야. 정말 다행이다. 걱정 마. 내가 잘 준비할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밤하늘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겠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준현과 함께라면 분명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공항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해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얼굴 인식 자동 게이트였어요. 사람들이 여권을 보여주거나 지문 인식도 필요 없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모든 출국 절차가 끝났죠.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인데요. 어머니의 말씀에 준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건 자율주행 전동 카트고 저기 움직이는 건 안내 로봇이죠.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시는 게 분명했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은 더 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됐고 모든 결제가 무인으로 이루어졌죠. 예전에 일본 지하철이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특히 놀라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구나. 준현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CCTV와 무인 신고 시스템이 곳곳에 있어서 범죄율도 매우 낮습니다. 저녁에는 트로트 공연을 보러 갔어요. 아버지가 일본의 엔카를 좋아하신다는 걸 준현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엔카와는 완전히 다르군. 무대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즐기다니. 화려한 홀로그램과 LED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는 웅장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전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한국은 그걸 뛰어넘었어. 어머니도 거들었죠.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말 놀랍네요. 거리의 젊은이들도 모두 세련되고 당당해 보여요.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겠어.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준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한강의 밤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활짝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준현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내 딸을 부탁하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아네트와 함께라면 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우리는 양가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독일식 결혼식과 한국의 전통 혼례, 두 번의 예식을 치르기로 했죠. 베를린에서의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결혼식장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준현의 한국 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깜짝 축하 공연을 준비한 거였어요. K-팝 관련 댄스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공연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와, 저게 바로 K-컬처구나. 한국 문화는 이제 정말 세계적이야. 와 같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공항 도착장 대형 전광판 아래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갔죠. 저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 취업을 위해 온 청년들, 한국의 의료 기술을 체험하려는 사람들, K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들까지 말이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프랑스인 가족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한국의 로봇공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행 항공권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SNS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한국을 위험한 분단 국가로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걸 보면서 뿌듯해 하시니까요. 신혼집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준현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고요.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사위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네. 우리 딸은 미래를 선택한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드론이 불빛을 쏘놓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별자리 같았죠. 준현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을 향한 세계인의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때 무시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가 될 줄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치솟을지 전 세계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